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뭐 이렇게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과목들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식품학도 그렇고 조리원리도 배점이 크게는 없었는데,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수분 부분에서 결합수 부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AW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마 문제 나오면서 X선에서의 그 회절도에서 뭐 C형이었던 거, 그거 붙는 문제 있었죠. 그 다음, 뭐 그게 이제 같이 그 조리 시간에도 잠깐 반복이 되는데,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조리 원리를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식품 조리 원리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이거 글자를 썼으니까 보시면은 보통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리 원리 부분에서 얘기할 때 재료라는 의미로 보는 거고, 우리가 식품을 바로 먹진 않잖아요. 이거를 먹었을 때 이제 음식 형태로 먹는 과정에서 이 식품을 음식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사실 이제 조리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조리로 보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이 조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조리 원리로도 말하지만은 조리 과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과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과학의 경우에는 어쩌다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 베이스로 식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 다시 이제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수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제 우리 쪽에서도 수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조리라는 과정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조리라고 말하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조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가열 조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가열 조리뿐만 아니라 비가열 조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가열 조리로 들어가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생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샐러드 종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육회나 생선회나 날것 해당이 되는 것들은 비가열 조리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이 들어가는 스결 조리법이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건열 조리법이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이제 마그네트론에 의한 뭐 조리법,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스결도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건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리인데, 이거 앞쪽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식품학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리 부분에서는 응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에 해당이 됐던 것이 어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바다 생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비린내 해당이 되는 성분을 물어보는 성분명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트리메틸아민을 쓰라는 거였었죠. 트리메틸아민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여기에 그러니까 청주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된장을 이용했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청주가 이용되는 것, 된장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린내까지만 물었다면은 이거는 식품학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냄새 부분에서 바다 생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로부터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거고, 담수어 같은 경우에는 리신에서 피페리딘까지 넘어가는 거, 혹은 아르기닌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이 델타 알레르 발레릭 엑시드까지 넘어가는 거,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바다 생선 물어봤던 비린내 냄새를 물어봤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조리하고 식품학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면은 이제 바로 이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를 이용했었을 때, 비린내를 이용하기 위해서 된장을 이용했을 때, 이게 식품학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해당이 되는 원리를 써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의 휘발성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같이 휘발시키는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된장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 흡착성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흡착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걸 쓰라는 거였었죠.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비중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첫 번째 제가 오전 시간에 식사요법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챕터별로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것들은 그 오전 식사법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아시죠?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서로 도움 주시면서 윈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일타 강사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그분이 4개를 강조하더라고요. 고3 수험생들한테 4개를 지켜라 이랬는데 이제 피어리드에 해당이 되는 기간 이야기를 한 게 있었고 고올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못 써서 쓰는 거예요. 그분은 영어를 썼었어요. 피어리드, 고올,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전략, 그 다음 마지막에 어널리시스, 분석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썼었는데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라.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는 목표에서는 제가 작년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강의법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중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혼공이 있어요. 혼공.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정석이라는 혼공을 읽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한 거였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마트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스가 스페시픽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몇 장까지 몇 페이지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끔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이게 뭐였을까요? A가 갑자기 자, 이거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가능한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해라 라고 했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해라 라고 했던 거였고, 타임 베이스드라고 해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나서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진짜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예습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습은 나중에 7, 8월 문제 풀 때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이 선생님들이 10페이지 나갈 거야, 15페이지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 다 풀어와야 돼요. 그때는 예습이 중요한 거고 현재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다시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당일에 들으셔야 돼요. 당일에 다시 정리를 하시면은 40, 50%가 이게 기억에 남는데 벌써 다음날 들어가게 되면은 색칠 공부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별표 3개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을 한다. 녹음을 하시든 본인 스스로 목소리를 녹음을 하시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내 목소리지만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뇌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청신경을 이용해서 다시 뇌로 듣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봐봐, 들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본인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과정을 통해서도 여기 부분은 좀 막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읽는지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정리하면서 정말 아나 모르나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항상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건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3월부터 11월 말까지 그 다음에 길게는 1월 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1년의 시간 동안에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해.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허리 때문에 뭐 내지는 그래서 뭐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걷는다, 뭐 만보 걷기를 한다라는 걸 실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운동을 끊어놓고 계속 꾸준히 다니겠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정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3, 4, 5월쯤 지나고 나면 6월에 무기력해지고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때가 왔었을 때 다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기 싫을 때는 덮는 것도 필요하지만 덮어버리면 오늘 진도를 아까
내가 하기로 한 부분을 못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일어서서 소리를 내서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아예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루 끊어버리면 이틀 하기 싫고 3일 하기 싫고 이렇게 벌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같이 잘해보자, 같이 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 근데 스터디를 가끔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서로 같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항상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으려는 사람은 받게 되면서 이게 이제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스터디하는 학생들이 많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다 똑같이 내가 5 줬으니까 너도 5 줘. 이건 안 되겠지만은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 모르는 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지할 수 있으신 분들을 만드셔서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그다음에 가끔은 학생들끼리 이제 문제도 만들어서 공유하시더라고요. 난 그 문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진짜 수준도 높으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건강관리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정신건강까지도 잘 챙기셔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리 부분은 여기였었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앞에 차례 부분 보면서 키워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조리 원리의 개요 부분을 설명할 건데, 조리 원리의 개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물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조리를 하느냐라는 조리의 목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조리를 해야 되는 이유, 목표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수분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열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이 들어가든 열이 들어가든 물, 열과 관련돼서 수분 이야기. 그 다음에 가열 방법에 있어서 열이 들어간다면은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전자레인지냐, 여러 가지 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거고요. 간단한 조리 용어들. 그래서 이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것은 직접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조리에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요 파트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공유, 그 다음에 서류, 두류라고 했었는데, 자, 공유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예전에 나왔던 게 20점짜리 문제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유가 인류의 주식이 될 수 있었던 거. 느닷없이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묻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쌀에 대해서, 보리에 대해서, 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식품학적인 재료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게 이제 조리 원리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그래서 쌀을 가지고서 밥짓기를 했었을 때, 쌀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었을 때, 쌀을 가지고서 죽을 만들었었을 때 각각의 이제 조리 기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서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서류, 그럼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감자, 고구마 해당이 되는데 이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서 조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뭐 메시드 포테이토를 했었을 때, 튀김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 하얀색의 얄라핀 성분이 수집의 해당체로 작용하면서 나중에 흑변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부가 되는 성질을 물어보는 걸 가지고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조리 자체 특성,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응고제와 관련된 것들도 묻기도 했었고 또 이거 특성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두류 같은 경우에서 간장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장, 된장 물어보면서 장류의 발효와 관련되고 장류에서의 다리기 이런 것까지 응용해서 또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두류는 워낙 이제 두부 문제 이걸로 해서 중요하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류가 두부가 되는 과정이 결국 변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 변성 중에서 열 응고에 의한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성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단백질 부분의 변성 해당이 되면서 식품학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들어가는 것이 육류, 그 다음에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육류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하게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육류의 여러 가지 뭐 특징들 이런 그 종류는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소하고 돼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잖아요. 축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가금류 빼고 자, 이 육류 같은 경우에는 조리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위를 물어보는 분류를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후강직에서 숙성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분류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육류의 색깔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미오 헤미크롬부터 시작을 해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쭉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관련된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파트 관련된 색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리에다가 스별조리로 그 다음에 건열조리로 이용했었을 때 장조림을 할래, 수육을 할래, 그 다음에 불고기를 할래, 너비아니 구이를 할래 라고 했었을 때 조리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 다음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 기출문제도 있었던 것처럼 워낙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비린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선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VBN 값이라든지 TBA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나머지 이러한 것도 ATP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 했었을 때 화학적인 방법으로 갈래? 아니면 총균, 대장균군에 해당되는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갈래?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조리 부분에서는 이 신선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능 평가를 통해서 조리에서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아봤더니 비린내가 나네. 눌러봤더니 벌써 탄력을 잃어버렸고 얘가 부패된 것 같네. 이런 여러 가지 신선도 평가 방법 그리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패류에 있어서 비린내를 제거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워낙 이제 중요한 파트로 물어봐요. 비린내 부분. 그 다음에 난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계란찜을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변성이잖아요. 열변성을 일으키는데 여기에다가 계란에다가 물만 넣을래. 아니면 우유를 넣을래. 아니면 재료에 설탕을 넣을래. 아니면은 소금을 넣을래. 이거를 가지고서 결국은 난류에 있어서의 변성을 물어봤는데 변성 부분에서 응고성 중에서도 바로 설탕이 들어갔었을 때 응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금이 들어갔었을 때 우유가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우유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유에 칼슘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소금에서는 나트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은 단백질에 있어서 변성을 억제하는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란찜, 계란말이에 있어서는 좀 더 부드러운 물성 밀가루 글루텐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응고성을 저해를 해서 부드러운 빵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설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난류는 워낙 이제 열 응고성 부분도 중요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 머랭 칠 때 머랭을 이용해서 기포를 일으키는 바로 남백의 기포성 부분도 중요하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 달걀을 삶았더니 녹변이 만들어졌네. 이 녹변은 왜 생겨? 라고 물었을 때 계란 노른자에 있었던 철과 계란 흰자에 있었던 황화수소가 만나서 황화체의 일처를 만든 거야 라는 그런 기전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조리에는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각각 난류와 관련된 조리법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황화수소 물었었구나.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파트에서 물어본 것은 이거를 이용해서 응고성을 물어보는 게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의 응고성을 물어볼 때는 유제품 종류 중에서 카제인하고 바로 이제 웨이 프로테인에 해당이 되는 유청 단백질을 물어보죠. 그래서 락트, 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물어볼 때 카제인은 열에는 응고하지 않아. 근데 얘는 산에 응고하고 레닌에 응고하고 효소에 응고를 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은 웨이 프로테인에 해당이 되는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은 열에는 응고하지만 산에 레닌에 이런 것들엔 응고하지 않아. 이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치즈를 만드는 걸로 해서도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 치즈 문제였었는데 2년 전, 3년 전, 2016이었나요? 17이었나요? 그때 이거 카제인의 등전점으로 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용해서 산을 넣어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극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등전점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얘기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치즈 문제로 물어봤지만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식품학 문제가 돼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아미노산 기전에 있어서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있게 되고 수소와 알기가 있었을 때 이쪽은 CO2-로 이쪽은 암모니아 양이온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산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정기적인 경우에는 얘가 이 CO2-에 해당이 된 여기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온의 상태는 이제 음이온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정극까지만 물어봤다면은 음이온 상태에서 결국 마이너스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용동상의 방법이 되는 건데, 뭐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등전점에서의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용해성, 침전성이 낮아지면서 침전성이 최대가 되는 게 등전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해서 물어본다면 이건 식품학 문제예요. 식품학 문제인데 만약에 치즈가 만들어진 단순 원리를 가지고서만 물어본다면 조리로, 우유를 이용한 치즈의 조리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배워갈 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육류, 어패류, 난류, 유제품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이렇게 있었을 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조리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것이 세포벽이 있었을 때 세포벽에 있어서 세포벽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결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팩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팩틴의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덜 익은 과일인지 지금 딱 먹기 좋은 과일인지 너무 익어버린 과일인지에 따라서 프로토팩틴 상태인지 팩티닉 액시드 상태인지 팩틱 액시드 상태인지에 따라서 팩틴 질의 상태에 따라서 젤리가 만들어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맨 처음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또 여기에 관련된 효소들도 잘 물어보는 문제죠. 뭐 폴리갈락토로나제라든지 팩틴 메칠 에스터라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식품학과 조리가 굉장히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소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색소 문제로 해서 또 중요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 채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클로로필에 해당이 되는 걸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당근처럼 주황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양파, 쌀, 감자 이러한 것들은 안토제안틴이죠. 그 다음에 뭐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안토시아닌이잖아요. 그럼 안토제안틴과 안토시아닌은 묶어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에 해당이 되는 색소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채소 파트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색소 문제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해조류,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증식하느냐에 따라서 광합성 정도에 따라서 바다, 해수면이 있고 태양이 있었을 때 바다 깊이에 따라서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풀, 중간 바다에서 자라는 풀,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풀이 있었을 때 얕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광합성을 했네, 녹조류. 그 다음에 중간 바다에서 자라네, 갈조류. 제일 깊은 바다에서 자라네, 홍조류. 그래서 녹조류에는, 갈조류에는, 홍조류에는, 그리고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의 특징들 있잖아요. 글루타믹 액시드, 감칠맛 이런 것들로 해서 해조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표고버섯,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천연 재료를 통해서 구아니모노포스페이트, 구안일산, 그래서 바로 핵산계 조미료 중에서도 GMP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지난번 시험 문제, 재작년 시험 문제였구나. 그랬을 때 이 버섯류 같은 경우에 바로 감칠맛 두 가지가 섞였을 때, 같은 맛이 섞였을 때 맛이 확 커져. 이걸 뭐라 그래요? 맛의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표고버섯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향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버섯의 향 문제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 채소, 해조, 버섯이 있는데 과일은 주로 팩틴이 주 포인트구나. 잼젤리 문제가 많이 나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주 포인트구나.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 해조류는 종류하고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버섯이 있지만 송이버섯, 표고버섯 했었을 때 표고버섯 부분은 이미 이 핵산계 조미료와 더불어서 맛의 상승이라든지 성분 묻는 문제가 있었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소, 과일, 해조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챕터 5에 보시면은 당, 유지, 조미료 및 향신료가 있는데 당류 문제도 벌써 한 2번 우리가 기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류 종류 중에서 물론 설탕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서 캔디를 만들었었을 때 결정형 캔디를 만들래? 아니면은 비결정형 캔디를 만들래? 따라서 결정형, 비결정형에 따라서 폰당, 퍼지, 디비너티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잖아요. 테피토피, 누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정형, 비결정형 캔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폰당, 디비너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류에 바로 결정, 비결정형 문제를 묻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류가 남았는데 자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식물성 식물성에 해당이 되는 흐를 수 있다라고 해서 오일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실온 상태에서 굳어져 있는 지의 형태로 있는 팻에 있는 동물성 팻 그래서 오일 팻 유지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식물에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에 들어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공했었을 때 어떤 형태의 가공 유지가 될 수 있는지라고 해서 지난번 세사몰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참기름에 세사몰하고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려 40에서 60%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3에 해당이 되는 40에서 60%의 이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18의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름이 뭐예요? 리놀렌산이에요. 그래서 18의 2는 리놀레산이고 그래서 리놀렌산 이게 답이 됐던 거였었는데 이게 조리로 물었을 땐 단순하게 이렇게 물었었지만은 특히 유지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3패 문제로 해서 잘 물어봐요. 3패. 그래서 유지류는 특히나 식품학하고 굉장히 연결시켜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유지를 가지고서 튀김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튀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열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튀김 속에서의 가열산화. 그러니까 그 유지의 3패는 크게 오늘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그냥 큰 키워드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인 건데 유지 같은 경우에는 비산화적 3패와 산화적 3패로 크게 나누어요. 그랬을 때 비산화적 3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3패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 니파제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적 3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열산화도 있고 자동산화도 있고 그 다음에 O2 1에 해당이 되는 감광제 여러 가지 뭐죠 이거 일중항산소죠 발음이 이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3패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같이 조리 문제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튀김을 했었을 때 변화와 3패가 일어나는 기전을 같이 섞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알아도 만약에 가열산화 과정에서 비공액 이중결합이 증가한다. 공액 이중결합이 증가한다. 라는 말이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은 두 개 중에 공액 이중결합이 증가하는 거야. 비공액 이중결합이 증가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 이 말이. 그죠? 그래서 가열산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증가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게 3패 문제를 물었고 튀김 문제를 물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발연점이 낮아지는 것도 알겠고 3패가 발생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기름 속에 있었던 것 중에서 천연의 신선한 상태에서는 18의 3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중결합의 위치가 9번, 12번, 15번 자리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9번 탄소, 10번
11번, 12번 탄소, 13, 14, 15번 탄소 이렇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짜리 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있었던 이것들이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포화지방이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 이중결합, 하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규칙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일부는 이렇게 비규칙적이었던 것을 비공액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규칙적으로 이중결합 포화 이렇게 바뀌는 것을 공액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공액 이중결합은 줄어들고 공액 이중결합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버리는 거죠. 같이 식막 문제와 조리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지 식품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조리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조리는 단독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파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식품학에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육류에서 그래서 어패류에서 그래서 채소류에서 그래서 색소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학하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식품학 부분도 잘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미료 및 향신료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이제 그 조리 과정 속에 같이 다 들어가 버려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조미료 및 향신료는 따로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들어가는 것이 조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식품 위생 시간에 배우나? 위생 시간에도 나오는데 예전에 그 시험 문제 이제 영양교사 문제가 아니라 식품 위생지 시험 문제 부정 불량식품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몇 번일 것 같아? 요즘 코로나 발생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1339예요. 부정 불량식품 전화번호가 1339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 써놓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식품 부분에서도 혹시라도 불량식품, 부정식품 같은 경우에도 1399예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도 나오니까 1399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99. 아, 그건 1339인가? 이건 1399예요. 부정불량식품은 1399. 그 다음에 그 식품마다 보면은 전부 다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커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매되는 식품들의 뒤쪽에 부정불량식품 전화번호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식품을 물었었는데 식품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나온 것처럼 기호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화학 물질, 대부분이 유기 물질이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반조리, 조리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의 정의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가 식품의약이잖아요. 식품과 의약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들어가 있어요. 그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 유산균 제제 있잖아요. 그건 약이에요, 식품이에요? 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분말의 형태, 캡슐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약이 아니에요. 그 식품이에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식품으로서의 1차 기능이 있고 2차 기능이 있고 3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기능은 말 그대로 식품의 참고로 그냥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1차 기능의 경우에는 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내 몸에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 그래서 수분을 왜 섭취해 줘야 되는지, 탄수화물, 단백질을 지방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영양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품의 기능이었다면은 2차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기왕이면 나는 고구마를 먹더라도 날고구마보다는 나는 튀겨서 먹고 싶어, 군고구마로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그 풍미를 느끼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서 2차 해당이 되는 것은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호적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성, 고기를 먹더라도 스테이크 형태로 나는 뭐 소스를 얹어서 먹고 싶어,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그 식품영양학과 학부에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과목이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그 과목을 따로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배우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3차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3차 기능에 해당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뭐 들어가는 것들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항노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문제가 되는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3차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절작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3차 기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벌써 한 3년 전, 4년 전에 이슈가 됐던 건데 대변은행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대변은행. 그래서 진짜로 똥 말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대변은행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러니까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장 내에 살고 있는 균들의 집단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과 비만이지 않은 사람들의 대변 내 성분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받아요. 변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대장 내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수십 가지 대장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대장균들을, 건강한 사람의 대장균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대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는 비만인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 대변을 통해서 추출된 좋은 균들을 배양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대변을 통한 균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추출이지, 뭐 설마 먹이진 않을 거고.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미생물이라든지 이제 생명공학 파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건강한 대변은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뭐 항비만 효과라든지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데 응용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식의 것들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식품이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번에 보시면은 먼저 영양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대 영양소 배합이 잘 되어 있고 5대 영양소 그러면은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6대 영양소 그럼 여기에 뭐까지 포함시켜요? 수분까지 포함시키죠. 소화 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해라. 영양적인 면 있고요. 기호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관능평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깔, 코로 맡아볼 수 있는 냄새, 입 안에 들어갔었을 때 맛, 그 다음에 모양, 조직감 등등등 이거를 통해서 나는 기호적 가치를 좀 더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식욕을 증진하고 안 먹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 먹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먹고 싶어. 소화액의 분비를 바로 촉진한다라고 했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ASMR 들어요? 우리 딸이 이걸 남이 먹는 거를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뭘 맨날 남이 먹는 소리를 듣고 있대. 그래서 그걸 왜 봐? 그랬더니 뭐 먹방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더럽게 안 먹는데 뭔 말이야 그랬더니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은 다음에 그렇게 복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밤에는 침대에서인지 핸드폰을 하다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잠들기 전에 ASMR을 들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잠이 온대. 그래서 뭘 들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양파 볶는 소리 있잖아요. 다다다. 자, 내가 달다달다. 아니 볶는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비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거라면 내 이해가 돼. 근데 양파 볶는 소리, 뭐 팝콘 튀기는 소리가 듣고 싶대. 그래서 환장한다 내가 이러는데 뭐 꼰대라서 이해를 못한대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엄마는 꼰대인 걸로 됐는데 희한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남의 걸 먹는 걸 처먹는 걸 쳐다보는지 이렇게 말했다가 교양 없다고 한동안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냥 기호성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위생,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양 기호적으로 훌륭한 식품이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다면 바로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이런 일을 해보시다 보면은, 식단 짤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단가 맞춰야 되는 거.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직영 급식소는 괜찮아요. 오늘 좀 덜 주면 내일 많이 주면 되는 거고, 다음번에 또 간식으로 챙겨주면 되는 거고, 이러는데, 진짜로 이제 캐터링이라든지 이윤을 맞춰야 되는 곳은 매일매일 피말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조미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도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15kg짜리 살 때 좋은 것은 간장 같은 경우에 이제 몽고, 샘표 이렇게 좀 이름 있는 것들은 거기 내에서도 또 품목이 쫙 정해져 있어요. 몇 개 단계가. 그러면은 5만원짜리, 6만원짜리를 사요. 근데 이름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5kg짜리에 만원짜리, 2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한 통의 단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햄, 소세지류도 단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육류가 들어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묵도 단가 차이가 엄청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네 가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알고 있는데, 이제 한동안 그 2000년 넘어오면서 환경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구예요, 지구. 지구를 살리자예요. 지구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환경에 지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이게 개념이 뭐냐면 그냥 개념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면접을 본다든지 내지는 그럴 때 그냥 상식 정도로 알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컬 푸드는 생산지로부터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던 개념인데, 생산지로부터 배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섭취하는 거리가 400km 반경 이내 음식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자라는 거였었는데,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송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석유부터 시작해서 가솔린, 화학 연료를 써야 되잖아요. 연료를 쓰면서 결국 연료를 사용하면서 CO2 가스를 내뿜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방부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통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반경 400km 이내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자라는 것이 로컬 푸드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료가 있는 거고요. 푸드 마일리지,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뭐 푸드 마일리지가 같은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산했던 음식을 트럭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트럭에서 실는 무게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게가 많아지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CO2 가스를 많이 뿜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 마찬가지로 낮은 것이 이동거리가 적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구에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먹을 테니까 먹는 사람들은 신선한 거, 지구에는 CO2 가스를 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 다음 슬로우 푸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슬로우 푸드의 가장 뭐라고 생각해? 그럼 패스트 푸드의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패스트 푸드의 반대 맞아요. 맞는데 이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발효 음식이라든지 장류, 결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러한 음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결국은 전통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의 반대로만 생각하는 데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예요. 이 슬로우 푸드의 원래 의미는 전통 음식의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가지고 있는 식품들, 이런 의미예요. 슬로우 푸드는. 그래서 지역 음식, 전통 음식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슬로우 푸드에는. 그 다음 에코 쿠킹은 말 그대로 메아리, 그린 테이블 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 밑에 로하스라고 나왔는데, 로하스라는 용어도 아마 2000년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용어인데,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건강한 삶, 그 다음에 뒤에 N,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중요한 용어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속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속의 의미가 지구의 지속이에요. 지구. 결국은 지구를 보존하자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여러분들 그거 봤었어요? 혹시 지금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본의 아니게 대구 경북이 조금 이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격리가 돼서 자체적으로 합숙을 하시더라고요. 집에를 안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직원분들이 한 10분이 됐는데, 대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시는 곳이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질환에 걸려서 업무에 차질을 주면은 거기가 못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 폐쇄를 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게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우리 지역이 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걸리지 않게끔 우리가 격리돼서 조심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난 저분들이 뭐 의료 관계자라든지 그쪽 직접적으로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분들도 나름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서 집에도 아예 지금 못 들어가시고 대구 사태 발생되면서 계속 지금 그러고 계신데요. 그래서 쪽잠 자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생각하시는 것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데 마지막 S가 바로 sustainability에서 지속성. 그래서 이 환경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냥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조리의 목적이 들어가죠. 자, 목적. 자, 1번에 바로 이제 기호성이죠. 썰고 가열하고 이 동안에 맛과 냄새, 온도, 질감,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다양한 조리 기술, 그 다음에 용기, 부재료를 통한 장식을 통해서 좀 더 먹고 싶게끔 기호성을 증진하더라. 자, 두 번째 안전성. 그래서 세척, 침수, 가열을 통해서 아린 맛을 뺀다든지 좀 더 너무 진한 독한 맛을 뺀다든지 아니면 병원균, 기생충, 그 다음에 농약 등을 제거한다든지 통해서 안전성을 향상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자,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영양적 효용성 증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리를 통해서 영양가 상승 가능할까요? 조리를 통한 영양가 상승 될 것 같아요? 영양가 상승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금치가 있었다. 근데 시금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익혀서 먹지 날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페니쉬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종이 약간 달라서 작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청경채식으로 샐러드용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작은 모양들은.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숙채가 됐건 시금치 나물 무침이 됐건 시금치 된장국이 됐건 익혀서 먹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열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과 열과 시간이 지나면은 영양가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는 이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해보자 이거예요. 떨어지는 정도를.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콩하고 밥을 먹었을 때 섞어서 먹었을 때 쌀에 해당이 되는 곡류에서는 제한 아미노산의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 리신이잖아요. 리신이 부족하네. 그 다음에 제한 아미노산. 콩은 대체적으로 다 많은 편인데 제한 아미노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메티오닌이 자소 좀 부족하네. 라고 했었을 때 콩하고 밥을 같이 먹었더니 밥은 메티오닌을 채워주고 콩은 리신을 채워주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던 두 가지가 필수아미노산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네. 이런 의미에서 영양가의 효용성을 좀 더 높여준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영양소가 비타민C가 100이었는데 조리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얘가 200이 됐어.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효용성이 영양적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래서 조리 방법이나 식사 또 그 밖에 먹는 사람의 감정이나 주위 환경이나 또 개인의 소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절단, 침수, 조미, 가열, 연화로 좀 더 소화성 자체를 그러니까 날 거보다는 생쌀보다는 밥이 되었을 때
그냥 쌀보다는 죽이 되었을 때 소화성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것들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저장성과 수송성 향상 그랬죠. 조리를 통해서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 AW를 낮추어 주게 되면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억제한다라고 했고요. 가열을 통한 식품 중의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이 변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성, 수송성을 향상시켜주는 것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먹는 즐거움, 조리하는 즐거움을 같이 줄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해서 복합적인 맛. 그래서 크게 조리의 목적은 그냥 큰 제목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호성 증지. 2번에 안전성 향상. 3번에 영양적 효용성 증가. 4번에 저장성과 수송성 향상. 그 밖에 이제 기타 다양성 이런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조리의 기초 과학 이렇게 나오면서 식품 속의 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6페이지에 식품 속의 물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1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조리 조작, 그러니까 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조리 조작, 그래서 여러 가지 조리 조작이 있고요.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3. 열과 조리라고 해서 크게 이제 여기 파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 이야기, 조리 이야기, 열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조리의 기본이 되는 것들. 자, 첫 번째 물부터 보시면은 물은 식품의 주 성분이다 라고 했고요. 식품의 형태, 조직 유지하고 신선식품의 중량에 큰 영향을 준다. 또 반응 매개체도 되고 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또 외관, 향미, 질감을 통한 여러 가지 기호성, 아삭아삭, 특히 팽합이 높았을 때 채소, 과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호성에도 영향을 준다. 또 물은 조리, 가공, 저장 중에서 미생물 생육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발효, 부패를 유도한다. 여러분 발효하고 부패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건데 차이점은? 그렇죠.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이 먹으면 발효, 사람이 안 먹으면 부패. 그죠?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지극히 사람의 기준이에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발효와 부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와 물리화학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품 속의 물이었었고요. 첫 번째 물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자 용출이라고 해서 extra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물은 수용성 성분으로 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용매로 녹아 나올 수 있다. 수용성에서. 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혹시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 이렇게 커다란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게 있었었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반투막처럼 된 걸 꽂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이렇게 똑같이 이제 처음에 같은 높이로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금 맹물에 해당이 되는 소금을 아무것도 안 넣는 0%짜리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금을 50%짜리 농도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빠지게 되면서 높이가 여긴 낮아지고 여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바로 저에서 그쪽으로 물이 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여기 들어있는 막은 반투막에 해당이 되는 그 막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끼워져 있는 막은 반투막이에요. 반투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이거를 저는 그냥 뭐 가끔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였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상한데 자, 저는 그냥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배추가 있고 바깥쪽에 소금을 우리가 뿌렸을 때 소금 농도를 예를 들어서 뭐 10%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추도 자체적으로 자기도 1% 정도는 농도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배추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삼투는 저에서 고로 가는구나. 쉽게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그 삼투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서 고 농도로 이동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저에서 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염장법, 당장법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물을 제거하는 방법, 설탕을 이용해서 물을 제거하는 방법, 염장, 당장. 그 다음 축화, 슈링키지라고 했는데 전에 이거를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니 도대체 건조하고 축화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건조는 넓은 범위에서 수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건조라고 해요. 건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에서 생오징어에서 얘를 반건조 시켜놨어. 얘를 완전히 마른 오징어로 만들어놨어. 라고 했었을 때 생거보다 반건조 오징어는 물기가 줄었잖아. 건조죠. 반건조 오징어에서 완전 마른 오징어로 간 것도 건조죠. 그러니까 건조는 넓은 범위에서의 수분량이 주는 것이 건조예요. 근데 축화라고 말하는 슈링키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거의 다 바싹 말려버리는 거. 거의 그 건조 중에서도 물기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을 슈링키지라고 해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들? 라면 건더기 스프. 그 라면 건더기 스프 보면은 안에 분명히 대파도 들어있고 당근도 들어있고 버섯도 들어있고 다시마도 들어있고 이런 조각들 보이잖아요. 근데 물기 거의 없잖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로 그 물기를 제거해버리는 것을 축화, 슈링키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 인공건조에 의해서 수분을 완전 증발시키는 거예요. 이걸 축화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다음 팽윤, 스웰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조된 것을 물에 넣으면 수분을 함유해서 부풀게 되는 현상을 스웰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한 팽윤, 늘어나다가 형태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젤라틴이에요. 젤라틴 가루도, 젤라틴도 여러분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루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판상으로도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판상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즈가 실제로 이 정도? 그러면 한 3cm에 5cm 정도 되겠다. 3에서 5cm 정도의 작은 판처럼 하는데 대략 그램 수가 1g, 2g 정도, 그러니까 한 장당 거의 2g 정도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수로 셀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넣어놨었을 때 어느 순간 형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한팽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아래 유한팽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팽윤이 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 콩, 알 불어나다 한없이 커지진 않잖아. 버섯 한없이 커지진 않죠. 미역, 다시마 한없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미역, 다시마는 대략 그 말라있을 때보다 건조되어 있을 때보다 몇 배 정도까지 늘어날까요? 9배. 그러니까 7배에서 9배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을 유한팽윤. 그 다음 물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뭐 우리가 물의 형태에 따라서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었을 때 자, 수증기죠, 수증기. 수증기가 있었을 때,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체로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고체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액체 형태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화. 그 다음에 기체였던 것이 물이 되는 것을 액화. 그 다음에 물이 얼음으로 되는 것은 응고. 그 다음에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은 융해. 나중에 융해하고 용해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개념이 안 되면은 융해가 있고 용해가 있는데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예요. 녹는 점을 우리가 융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융해는 녹는 거야. 녹는 걸 융해라고 하는 거고 용해는 물, 소금을 섞었어. 물, 설탕을 섞었어. 용질, 용매가 섞이는 것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용해와 융해 다른 거야. 용어.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응고, 융해가 있었고요. 수증기가 얼음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가 되고 이 두 가지 단계를 똑같은 이름을 쓰죠. 그렇죠. 승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라는 이름들이 써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대략 540칼로리라고 써놓으세요. 열이 필요해요.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은 열이 필요한데, 그때 열이 대략 540 정도 칼로리가 필요하고요. 1g에서. 그 다음에 융해. 얼음이 물로, 고체가 액체로 변화할 때를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약 80kcal가 필요해요. 이러한 것을 열, 기화열, 융해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7, 8번 보시면은 연수, 경수가 있는데, 연수는 칼슘, 마그네슘류를 함유하지 않는 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수라든지 수돗물, 아니면 연수기 통과한 물들 있잖아요. 연수, 이러한 물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뭐 연수라고 하는 거고, 경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하수. 지하수에 해당되는 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단하게 변성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동굴 중에서, 우리나라 동굴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화산 동굴이잖아요. 현무암 동굴이야.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 동굴이고, 저쪽에 고수 동굴, 충북 쪽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가게 되면은 종유석, 종주석 있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기둥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있는 환성굴 뭐 이런데 고수동굴 있잖아. 안 가봤구나. 이번 여름에는 가보시는 걸로. 고수동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가시면은 지금도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었던 것들이 천정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에 점점점 해서 나중에 이제 기둥처럼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바로 흘러가던 지하수가 여기에 석회 동굴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닥에 물 안에 칼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슘 때문에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동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 거기 삼척지방이라든지 충북 그쪽에 이러한 석회 동굴이 많은 곳들은 지하수가 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모네 집에 갔었을 때 마당에 이제 펌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펌프에 커다란 대야를 가져다 놓고 나서 거기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래 바닥에 하얗게 깔려요. 깔린 게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이 경수고, 그래서 예전에 왜 시골 가서 머리 감고 이러면 뭐 머리카락 뻣뻣해져 막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경수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연수, 경수라고 한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물까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시간 내용이었고요. 잠깐 쉬고 식품 중에 물 들어가도록 할게요.